초등 몇 학년 필독서, 중학생 필독서, 고등학생 필독서, 어느 대학교 추천도서, 대학생, 직장인 필독서 등 필독서 목록은 정말 많은데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책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어렵고 재미없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읽고 싶지는 않은 책일 겁니다. 왜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은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요? 필독서 목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필독서 목록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맥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맥락이란 게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책의 주제 또는 문제의식은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질문의 답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책을 써요. 그래서 작가의 고민을 똑같이 해본 독자라면 책이 재밌을 겁니다. 내가 고민해봤던 질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답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자가 삶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다룬 책을 집어들기까지의 과정, 이것이 맥락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나 스스로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를 겪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독서의 장점입니다. 독자의 맥락과 저자의 맥락이 맞아떨어질 때 책 읽기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필독서 목록은 무턱대고 책을 나열합니다. 맥락을 제거하는 거죠.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도 각각의 문제의식을 갖고 읽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책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말해주지 않고 제목만 나열하니 어떤 책이 나랑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독서 목록 중에 아무거나 고른 책은 재미있기가 어렵습니다. 재미있다는 건 공감된다는 말이고 공감된다는 건 나랑 관련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걸 읽어야 독서가 재밌습니다. 서울대 추천도서에 있는 책을 봅시다. 먼저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책이 있네요. 이 책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을까? 우리의 도덕적 관념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또는 이 물음을 듣고 흥미가 생긴 사람이라면 책을 읽으면서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듣고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번에는 안나 까르니나를 보죠. 이 소설에는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인물의 모습을 보고 이상적인 사랑 또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사랑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 여러 가정의 모습과 엮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결혼 생활 안에서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심리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 가정 이야기에 관심 없는 어떤 학생이 읽는다면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학생 중에서도 인물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 독자의 맥락과 책의 맥락이 맞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맥락은 나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2 필독서, 중3 필독서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빠져있는 주제의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다만 책의 난이도는 존재합니다. 중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어서 고른 책이 그 중학생 수준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어른이더라도 독서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책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됩니다. 어쨌거나 내 독서 맥락에 맞추어서 정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내 수준에 맞고 재미있어질 겁니다. 도전하고 싶다면 어려운 책을 읽어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독서 맥락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책의 난이도는 사람을 가립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난이도를 올려나가거나 어려운 책이라면 여유를 두고 읽으면 됩니다. 맥락은 항상 유지한 채로 말이죠. 맥락과 관련해서 필독서 목록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에다가 명작이란 프레임을 씌운다는 점입니다. 필독서로 선정된 책은 대부분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이에요. 따라서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명작이라는 이미지를 주입받게 됩니다. 그런데 명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책이 명작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상황, 내 맥락과 맞아떨어지는 책을 읽고 거기서 통찰을 얻었다면 그 책이 나한테 와서 명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아무거나 집어들었는데 그 책이 인생책이 되는 일은 독서 경험에서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필독서 목록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했는데 필독서 목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먼저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받은 책이기 때문에 책을 고를 때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또 자기가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을 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내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한 단계 도약하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분야의 지식과 내 분야의 지식을 충돌시켜야 합니다. 필독서 목록이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서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필독서나 추천도서 목록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필독서 목록을 참고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책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독서 목록에는 책의 맥락이 빠져있기 때문에 따로 책 내용을 검색해봐야 합니다. 내가 읽을 만한 책을 찾는 좋은 방법은 책을 소개하는 책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런 책들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 쓰여진 맥락을 함께 설명합니다. 필독서 목록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독자는 그 맥락을 보고 재미있어 보이는, 다시 말하면 자기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을 검색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지 훑어보는 것도 좋아요. 즉 필독서 목록만 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필독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재미있게 책 읽고 싶다면 나와 관련 있는 걸 읽으라는 겁니다. 모두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